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이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시기자 교과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이 경제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 변동 또는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죠. 즉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인데 본격적인 것은 11장, 12장에서 ISLM 모형, 그 다음에 그것의 개방 경제판인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소위 인트로덕션 파트로서 이 경제 변동 입문,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총수요 총공급 ADAS 모형으로서 간단하게 일단 인트로덕션 파트로 그 경제 변동, 경기 변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총수요 총공급 모형도 여러분들이 원론 고시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이 파트를 따라가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0장 경제 변동 입문 봅시다. 학습할 내용은 경기 순환에 관한 사실들, 팩트,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물론 이제 원론 거시 때 우리가 많이 배웠죠. GDP, 투자, 그 다음에 물가, 소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팩트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쿤 룰에 대해서 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 그러니까 단기, 장기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용어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라 어떤 성질의 변화입니다. 성질에 따라서 단기, 장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딱 잘라가 3년이 단기다, 3년 이상은 장기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성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가격이 뭔가 하면 신축적으로 다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서 나타나죠. 그 다음 세 번째, 총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총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하고 비슷한데 수요 공급 곡선에서의 수요하고는 좀 다르죠. 개별 상품의 수요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를 의미하는 총수요. 그 다음에 이 총수요를 바탕하에서 단기적으로 단기와 장기 총공급의 소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기 총공급하고의 관계를 먼저 균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총수요를 바탕으로 또 장기 총공급하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균형 결정 원리, 장기적인 균형 결정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면서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까지도 같이 설명하게 됩니다. 즉, 이건 총공급이죠. 총수요, 이 모형을 설명하고 나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사용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충격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서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풍년이 발생했다. 그러면 농작물의 가격이 어떻게, 생산량과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갑자기 흉년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분석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에서, 시작은 다 균형이죠. 균형인데 거기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충격이 발생한 거고, 상황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외부 충격은 이제 역사적인 게 꽤 있죠. 대공황이랄까, 아니면 흔히 많이 쓰는 석유파동 같은 것이 이제 유명한 충격입니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또 이번 학기 동안 꼭 다시 검토해 볼 것은 소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거시경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어떤 충격으로 설명이 되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다시 장기균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경제를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정책 대안까지도 사실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셈입니다. 자, 뭐 학습할 개념은 뭐 지금 이야기한 충격인데 이제 뭐 수요 부분 충격도 있고 대부분 큰 충격은 공급 부분 충격입니다. 공급 부분 충격인데 뭐 저기 석유 파동 같은 거, 원자재 가격 변화 이런 건 다 공급 부분 충격이도 공급 충격. 그 다음에 선행 지표, 경제 지표인데 지표 중에서 이제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행 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부분에서의 충격. 수요 부분에서의 충격은 뭐 사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수요 부분에서 충격을 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뭐 불안해졌다.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소비를 줄였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수요 부분의 충격입니다. 뭐 차이는 그거죠. 총 수요 곡선에서의 변화는 수요 부분 충격이고 총 공급 곡선에 있는 변화는 공급 곡선 충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요 공급 충격이 어떻게 식별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충격이 발생해서 경제가 균형에서 벗어났다. 균형이라는 것은 Y바 수준입니다. 장기 균형이죠. 이 장기 균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빨리 Y바 수준으로 장기 균형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냐. 그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쿤의 법칙은 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라서 지금 꼭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공급, 뭐 간략히 설명했고, 총수요 설명했고,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지금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충격,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 개념을 보면 이 장 내용이 어떤 것일까 대략 이제 짐작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팩트인데, 뭐 원론 것일 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소득, 그 다음에 소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의 변동을 봤습니다.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득은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소득이라는 것은 GDP입니다. 소득은 곧 생산이죠. 그 나라의 GDP, 생산이나 경제 그 자체입니다.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죠. 이거의 변동이 꽤 심하다. 여기서도 되어 있죠. GDP의 성장률, 이게 소득의 성장률입니다. 소득의 성장률 또는 생산의 성장률이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 3에서 3.5%다. 물론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건 미국 경우지만 나라마다 어떤 수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다. 그렇죠? 거기 반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원론고 시대 배운 걸 보면 소비는 변동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소비는 굉장히 변동이 적다. 소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도 종종 발생합니다. 뭐 지금 당연히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그죠? 전 세계 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뭐 올해는 아마 이제 대부분 플러스로 갈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소비를 보면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소득은 뭐 어떤 때는 성장률이 뭐 8%, 10%까지 가기도 하고 분기는 충분히 그러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비는 변동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하다가 소비가 마이너스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뭔가 하면 소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확 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늡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변수가 이거죠. 우리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고 하죠. 그래서 Y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소비고 두 번째가 투자죠. 투자는 변동이 무지 심합니다. 투자는. 뭐 툭하면 마이너스 가고 툭하면 뭔가 하면 투자 증가율이 뭔가 하면 20% 30% 갑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투자는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Y에 비해서 변동이 덜하고 투자는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소비 투자 합친 것이 Y지구죠. Y니까 Y 변동, 소비가 변동이 약하면 당연히 또 투자가 변동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Y라는 두 변동이 되는 셈이죠. 자, 이게 하나의 경기 순환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국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 변동이 많은 부분이 경기가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GDP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GDP는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 3에서 3.5%다. 다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이 이제 오픈 룰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 수직축이 GDP의 백분율 변화입니다. 백분율 변화. 그러니까 증가율이죠. GDP 백분율 변화라는 것은 GDP 증가율이고, 물론 이제 실질 GDP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 GDP죠.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란 것은 백분율 변화죠. 백분율 변화.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률인데, 이 경제 성장률이 보면 굉장히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죠. 제일 높은 것은 거의 9%. 뭐 물론 옛날이지만 이건 미국 데이터지만 1996년 아마 1951년은 이 두 해는 8%가 넘는 고성장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러나 2009년은 마이너스 거의 3%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는 해가 많습니다. 82년, 뭐 91년, 75년, 2008년 이렇죠. 미국에서 2009년에 마이너스 3% 성장이다. 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뭐 다 알죠.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2008년, 2009년입니다. 2008년,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8년, 9년까지 심화됐다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융위기로 그랬고, 그 다음에 1975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우겠지만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이 1차 석유파동이 오일 시작이 73년인가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값이 됐죠. 1982년 때. 자, 어쨌든 마이너스도 많이 보인다. 플러스도 굉장히 높은 것까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은 변동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러면 변동이 심하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다. 변동이 심하지만 그러나 많이 퍼져 있지만 많은 점들은 여기 있죠. 가장 많은 점들이 있는 것이 여기죠. 여기 있더라. 여기가 어느 정도냐? 3에서 4% 정도 차입니다. 3에서 4%. 이쪽에 가장 많이 있죠. 많이 퍼져 있지만 뭐 좌우에 아래 위쪽에는 조금 이 빈도는 낮고 가장 많은 빈도들이 있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라는 것이 3에서 4%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이게 소위 Y바를 만드는 수준이다. 또는 Y바가 변화하는 수준이다. Y바라는 것은 완전고용 산출량이죠. 그 다음에 그 완전고용 산출량 자체도 변화하죠. 변화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져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Y바인데 Y바가 변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변하냐? 자본 증가율과 그 다음에 그 노동 증가율.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장 모형에서 배웠죠. 성장 모형에서 Y의 증가율은 자본 증가율에다가 감가상각률을 빼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야 되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은 뭐 1인당 소득을 한다면 인구 증가율을 빼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 1인당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자본 증가율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잠재 성장률이 3에서 4% 정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1950년대부터 뭐 한 70년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요 지점에 가 있는 게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이 지점에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가 있지만 지금은 아마 미국의 잠재 상승률이 그것보다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더 떨어집니다.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다. 경제는 변동은 꽤 심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뭐 마구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마구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이 수준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났다가 되돌아오고 이렇게 벗어났다가 이렇게 되돌아오고 이런 게 경기 변동입니다. 그렇죠?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수준에 뭐에서 거기에 이제 근처에서 움직인다. 소비와 투자는 GDP와 더불어 변동하지만 소비는 GDP에 비해서 변동성이 덜하고 이미 설명했죠. 소비는 변동이 굉장히 덜하고. 자, 왜 그러냐? 뭐 성격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소비는 뭐 소비재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겁니다. 소득이 준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소득이 준다 그러면 당장 소비를 줄여가지고 먹는 걸 줄일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는 재산을 좀 써가지고 뭔가 하면 줄어든 것을 보충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이 는다고 해가지고 그 달랑 다 쓰진 않죠. 갑자기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느는 게 확인될 때 이제 전체적인 내 소비 성향을 더 변화시키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일반적으로 소득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덜 변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게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보고 하는데 미래의 이 성장성이 보이면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좀 불길하면 투자를 확 줄이는 거죠. 투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투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줄이면 0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이제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데 투자가 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만큼 또 투자 안 하면 그거는 자본량이 줄어들어 겁니다. 실제 이제 경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기에 경제는 뭐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하겠지. 별 문제 없지 뭐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잘 안 하면 금방 경제는 망가져 버립니다. 감가상각률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류 감가상각률은 5년이라고 이야기했죠. 5년 동안 투자를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빵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감가상각률이 5년이라서 5년이지만 뭐 잘 쓰면 5년 아니라 10년까지도 쓰긴 쓰죠. 여러분들 PC 요즘에 10년 쓰죠고요.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공장에다가 기계를 대체를 안 해주면 그냥 공장이 망하고 기업이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공장 기계가 안 돌아가서 도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뭔가 하면 더 빨리 좋은 기계로 대체해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생산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계속 기술 개발을 안 하면 순간에 이제 뒤처져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경쟁이 심한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부분일수록 더 심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변동이 심하다. 특히 뭔가 한 부분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가 확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같이 뭔가 하면 뭐 코로나 사태다 그렇다 그러면 다들 기업은 위축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확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기죠. 물론 그래도 이제 뭐 그때마다 변화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 공장이랄까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또 투자가 많아지고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뭐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그 총수요, 총공급 양으로 봐가지고는 뭐 경제가 위축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산업별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성장한 산업도 많이 있죠. 뭐 바이오 산업이 제일 대표적이고,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최대의 성자가 누굴 것이냐? 결국은 백신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초기에는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조금 푼돈을 벌였죠. 벌었는데 이제는 백신 만드는 회사들은 푼돈이 아니라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백신이라는 게 지금 한 번 맞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맞고 나서도 몇 달 안 있어가 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줌을 사용하고 있죠. 줌 같은 회사. 그러니까 비대면 쪽으로 뭔가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기업이 커졌습니다. 커지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 나빠지는 건 아닌 거죠. 어떤 순간에도 좋아지는 업종이 있고 좋아지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변동이 심하다.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침체기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확장기에는 실업은 감소합니다. 자, 경기에 대해서 첫 번째 보는 변수는 Y 또는 GDP, Y의 증가율인 GDP 성장률이죠. 물론 실질 Y지만 실질 Y 증가율인 GDP 성장률이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표고, 뭐 일단 여기 쓰는 물가는 빼버립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그러니까 거시 원에서 배울 때 소위 그 고전학파적 이분성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지도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다가 폭락하다가 지금 너를 뛰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시 원에서 배웠던 주요 변수 Y바나 아니면 실업률이나 뭐 잠재 실업률이나 뭐 그런 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래서 물가는 제외하고 일단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안 다루고 뭐 뒤에 다루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 변수가 실업률이죠. Y바뿐만 아니라 그 Y바하고 더불어 중요한 변수가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왜 Y바를 보느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업이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준 겁니다. 최대한 해준 거죠.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업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업률을 어느 수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성장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실업률은 침체기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확장기에는 실업이 감소한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자 수는 줄어든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거시원에서는 Y는 실업률이 결정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Y바에 상응하는 부분은 우리가 U바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완전 고용 수준, 그러니까 잠재 실업률만 있는 Y바 수준, 이게 장기적인 균형 실업률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수준입니다. 원하는 수준이고, 그것보다 더 낮아도 경제에 안 좋고, 물론 더 높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실업자가 생겨가 안 좋겠죠. 그게 이제 바람직한 수준인데, 그 수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률이 더 낮으면, Y바보다 낮으면 실업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Y바가 더 높으면 실업률은 더 감소한다. 이렇게 실업률도 경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던 그 그림은 오쿠너의 룰이라고 했는데, 이 오쿠너의 룰이라는 것은 이 GDP 성장률하고 실업의 변화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인데 왜 경제 성장률을 보느냐? 왜냐하면 두 개는 체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실업이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법칙이 이제 오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칙이라는 것이 이 논리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법칙은 아니고 그냥 과거의 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발견된 관계다라는 거죠. 필립스 커버가 뭐 그런 관계죠. 필립스 커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된 관계고 오쿤의 법칙도 이제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쿤의 법칙도 나라마다는 이 정도가 꽤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수직축은 경제 성장률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 수평축은 자, 중요한 것이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률의 변화입니다. 변화. 실업률 증가율도 아닙니다. 실업률의 증가율도 아니고 그런 개념 없습니다. 실업률의 변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실업률이 뭐 3.5%였는데 올해 실업률이 3.7%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 실업률의 변화는 0.2%죠. 그 0.2입니다. 이건 단위. 그때는 0.2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업률의 변화가 이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률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유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는데 실업률이 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까지 있는 거죠. 마이너스 값까지 있는 것은 이 변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와일드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변화라고 해가지고 1%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벗어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적은데 물론 우리나라 이 경제 데이터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미국은 굉장히 심하죠. 마이너스 2%. 실업률이 2%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줄어들었다. 이까지 이렇게 실업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 겁니다. 좋아질 때는 이만큼 한 해에 마이너스 2%까지 실업률이 줄어들고 또한 나빠질 때는 마이너스 3.5%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비단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가 실업률이 3%였는데 이해는 2009년은 뭐 6.5%가 됐다. 그러면 이게 3.5%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매해 이 성장률과 그 다음에 실업률 변화를 가지고 이 축에다가 점을 찍은 것이 이 점들입니다. 이 점들인데 이 점들을 보면 어쨌든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변화는 굉장히 심하더라. 심하지만 그러나 뭐 실업률도 거의 뭐 이 정도에 가 있다. 사실은 변화를 본다 그러면 0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0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왜 마이너스로 갔다. 마이너스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지금 70년 동안 2020년까지 7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과 정책이 많이 갖춰졌죠. 이걸 낮춘 제일 큰 원인은 그겁니다.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유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유바 자체가 떨어진 거죠. 유바가 왜 떨어질 수 있느냐? 유바라는 것은 마찰적 실업률이죠.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입니다. 그것이 과거 70년 동안에 유바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소위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구직 정보가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진 거죠. 뭐 우리나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면 다들 뭔가 하면 소위 구인,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소위 직업소개서에 갔습니다. 직업소개서에 가면 각 신문을 오래가 붙여놓습니다. 그때는 정보의 이 소통수단이라는 것이 신문밖에 없었죠. 종이로 찍어내는 신문. 그 신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내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가 가지고 뭐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와 PC와 인터넷의 발전 덕에 지금은 뭐 전국 모든 아니면 전 세계적인 고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직 정보, 그 다음에 구직 과정에 대한 비용 다운, 그런 것들에 뭔가 하면 구직이 옛날보다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쉬워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마찰적 실업을 낮추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조금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 효과는 대부분 다 같다 뭐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 현상에 여기가 왜 영중심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본론은 이겁니다. 이 점들이 서로 관계상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우하향하더라라는 거죠. 우하향 관계다. 이 선은, 이 직선은 여러분들이 계량 경제학을 배웠으면 이 점들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추정한 회귀선입니다. 리그레션 라인입니다. 회귀선.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량 경제학에서 OLS를 딱 하면 최소 자선법을 이용해 가지고 선을 딱 추정하면 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 내용이죠. 수평선도 아니고 우상향선도 아니고 이런 음의 기울기를 가진 이런 선이 나옵니다. 이 회귀선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으라 라는 거죠. 그럼 직선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게 이제 이런 직선이다. 이런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변수와 이변수 두 개의 관계가 음의 관계다. 그런 거죠. 성장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 떨어진다는 거죠. 성장률이 낮으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실업률과 성장률과 실업률의 변화, 레벨보다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이런 음의 관계를 가진다. 라는 그런 관계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런 전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한 나라 데이터 가지고 이런 관계를 보여가지고 법칙이 다 추정은 못하죠.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고는 뭔가 하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 많이 해봤죠. 해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오쿤이 처음에 이런 관계를 찾아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 법칙이라고 붙여줬고 구체적으로 추정한 선은 이런 선입니다. 이게 이제 y분의 델타 y. 이게 우리가 뭐 경제학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이거죠. 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노테이션입니다. 성장률. 증가율. 성장률 또는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y분의 y 변화분이죠. 그게 성장률입니다. 100분율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죠. 100을 곱한 숫자가 성장률입니다. 어쨌든 이게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상수고 추정된 값이고 요거는 수평축입니다. 델타 y. 그러니까 실업률의 변화 부분. 성장률은 아닙니다. 실업률의 성장률을 그리려면 변화율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U로 나눠줘야 되죠. 그걸 안 나눠주고 그냥 델타 y 했다는 것은 그냥 실업률의 변화폭입니다. 변화폭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두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량경제학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식으로 추정을 딱 해보면 이런 값들이 추정돼 나옵니다. 이게 3이고 뭐 이게 마이너스 2다 하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비슷한 숫자. 미국 데이터, 이 데이터까지 집어넣으면 이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이라 나온 것은 요 선이 여기 3에서 요 점을 통과한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절편이죠. 그죠? 절편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다는 것은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다. 라는 것이고, 2다는 것은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성장률은 2% 줄어든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인과관계는 반대입니다. 실업률에 따라서 성장률이 좌우되는 것보다는 성장률에 따라서 실업률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인데 지금 이제 그건 안 따지더라도 어쨌든 두 개의 동반 과정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 증가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1%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면 요거 곱해가지고 2%가 된다 그러면 요거 실업률은 1% 줄어든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따져보면 뭐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몇 %냐? 뭐 실업률이 적절하냐? 뭐 논쟁은 떠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4%다.
4%다. 뭐 4%고 실업률을 3%까지 나는 3%가 유바라고 우리가 판단된다. 라는 거죠. 유바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수준보다 실업률을 1%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1% 낮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는 그러려고 그러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인턴 자리를 쫙 뿌려 가지고 낮춥니다. 그거는 거의 사기고, 그거 사기고. 물론 이제 당장 실업 고통 때문에 그걸 그런 사람 돈을 또 나눠줄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사기고. 진짜 경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실업률 낮추려고 그러면 성장률을 2%로 올려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2%.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률을 2%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 관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 그 관계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는 단기 데이터죠. 그의 데이터지만 70년 동안 데이터, 뭐 30년, 40년 데이터를 써가지고 추정을 했다. 그럼 그런 데이터의 관계는 다 장기 관계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은 쉽게 뭔가 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뭐 구호에 따름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따른 거. 실제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안 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경제 정책을 해야만이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오쿤의 법칙입니다.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의 음의 관계. 자, 장기 단기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복습을 하는 개념이죠. 장기라는 것은 가격들은 신축적이며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반응한다. 장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가격이 가장 신축적인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축적인 때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그건 사실 아니죠. 신축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떤 것은 가격이 어떤 충격이 왔을 경우에 하루 만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달은 걸려가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격은 1년 이상 걸려야지 가격이 반응합니다. 어떤 값은 예를 들어서 몇 년 걸려야지 가격이 반응합니다. 즉, 장기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반응하고 난 이후 정도를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물론 것일 때 이런 걸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메뉴 코스트 부분에서 아마 물론 것이 어딘가? 미국 데이터에 보면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얼마나 자주 변동시키냐? 라고 하면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상품들의 절반 이상은, 그 절반이나 절반 정도까지는 1년 내에 가격을 한 번도 변동 안 시키는 거죠. 경제에서의 충격은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 출렁이고, 이자율 매일 출렁이고, 환율이 매일 출렁이는 거죠. 충격은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제에서 충격이 그렇게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격을 변동시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게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뉴 코스를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얘기죠. 가격 조정에도 여러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가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들 고민을 하죠. 고민하지만 그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수익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변화의 횟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과감하게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가격을 다 변동시켜 가지고 어떤 충격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몽땅 다 변화해 가지고 수요 공급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다 반응해 가지고 새로운 균형을 달성했을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 긴 기간. 그 외에는 다 단기죠.
그 외에는 다 단기입니다. 단기는 많은 가격들이 미리 정해진 수준에서 비신축적이다 라는 거죠. 장기 균형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다 단기입니다. 장기 균형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다 단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양극단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단기 또는 초단기는 그냥 현 순간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충격은 발생했는데 아직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경우, 그렇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두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를 우리 가격이 비신축적인 경우, 가격이 충격을 아직 반영 못한 그 순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이게 거시민작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입니다. 가격들이 비신축적일 때 경제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런데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장기 균형에 대해서, 장기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시경제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장기적으로 Y의 결정 수준이 어디냐? Y는 Y바다. 자,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한 두세 개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Y바는 FK바 1바다라는 거죠. Y바라는 것은 완전고용 산출량이죠. 완전고용 산출량은 펑션, 함수, 투입되는 것은 자본 K, 자본량 K바, 그 다음에 노동량 L바를 때려 넣어가지고 나온 양이 Y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위에 바를 쓰는 이유는 소위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장기 고정된 양이다라는 거죠. 노동의 양 L바는 고정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L바라는 것은 L바 수준이라는 것이 실업률이 U바 수준에서의 L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그 마찰적 실업만 있을 때의 그런 고용량. 그 다음에 주어진 자본을 다 쓰고 있다. 안 버리고 다 쓰고 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Y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기 때 배운 그것은 장기 이론이다. 고전학파적 이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신축적이다라는 것은 신축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둬가지고 도달했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가장 바람직한 점이 어디냐, 이상향이 어디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단기입니다. 현실 경제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현실 경제는. 가격 대열이 비신축이다 하는 거죠. 현실 경제는 항상 그 Y바로 가기는 있죠. Y바 수준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도달하기도 전에 뭔가 하면 또 다른 충격이 뻥 터지죠. 터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Y바로 가고 있는 그 수준, 결국은 여전히 비신축적인 수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의 경제는 1학기, 그러니까 거시경제 원에서 설명한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 다른 모습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게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를 잠시 요약하면, 뭐 지금 계속 그 반복을 했지만 이거죠. 생산량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Y는 Y바다라는 거죠. Y바는 공급 측면, 자본과 노동의 공급량, K바, 그 다음에 L바. 그 다음에 생산 함수라는 것은 소위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Y바가 결정된다. 그리고 소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Y바를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 그거는 이제 성장 이론입니다. 성장 이론은 Y바를 키우려고 그러면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된다. 생산 함수를 더 좋은 생산 함수로 만들고, 생산 함수의 상수를 높이고, 라지 A, 대문자 A, 그걸 높이고, 그 다음에 자본을 높이는 것이, 자본량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의 방향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 변화는 단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고 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균형은 Y 수준에서 생산량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를 합니다. 수요를 합니다. 소비라는 것은 소비자용이지만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 수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거 다 합친 거죠. 그 총 수요를 본다 그러면 총 수요는 결국은 총 생산량만큼 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가 는다고 해가지고 총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죠. 총 생산량을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미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총수요가 변한다면 가격만 변하는 것이지 총 수요랑 쓸 수 있는 양은 사실은 변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재화 영역에 대한 그 총수요의 구성요소,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Y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고전학파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뭐 완전한 가격의 신축성 가정하에서 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향점, 이상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분석의 적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그렇게 긴 시간까지 주어진 정도가 아니다. 현실은 가격이 그렇게 신축적이지 않고 현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즉 생산량과 고용은 또한 수요에 의지하는데 이렇다 그러면 생산량과 고용은 수요에 의지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영향을 받는다.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그러면 소위 총수요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죠. 그럼 각 요소의 변화가 뭔가 하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소비를 늘리면 총수요가 늘어나고 투자를 늘리도 총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쉽게 움직이는 것이 정책이죠. 정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소비는 우리가 데이터를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투자? 이거는 뭐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알아가지고 원하면 확 늘리고 아니면 불안하면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책 변수 G하고 T죠. G하고 T입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M, 금융정책 M을 통해 가지고는 이자율을 변동시켜 가지고 투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으로 총수요의 구성 요소에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는 구성 요소인 G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텍스 T는 소위 가처분 소득을 움직인다. 소비 속에 있는 소비 결정 변수가 바로 가처분 소득이죠. 그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줘가지고 세금을 줄이면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늘리게 하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총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M이라는 것은 M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변동시켜 가지고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전형적인 이 경제 정책 루트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는 소비 또는 투자의 외생적 변동에 따라서도 총수요는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사람들의 수요를 줄인다. 즉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예상보다 미래에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나의 그 노후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축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소비를 줄이는 요인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생적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보다는 주 요인은 외생적 변동입니다. 그 외생적 변동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기술 변화죠. 기술 변화, 산업 변화. 예를 들어서 IT 산업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가 확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 쪽에다 투자가 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돈 될 것 같다, 돈벌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라 가지고 총수요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수요는 가격이 비실적적이다 그러면 이런 요인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의 구성 요인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가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Y가 변한다 라고 볼 수 있죠. Y바는 안 변하죠. Y바는 지향점일 따름이고 현실은 Y입니다. 현실은 Y죠. 현실은 Y고 지금 현재 Y가 Y바인지 그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현실의 Y는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Y의 변화 모습을 설명하는 첫 번째 모형으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